저는 지금 또 단기 바닥선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는 좀 용기를 좀 내야 되고 경기에는 아주 어려울 건데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좀 편한 장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락 중인데 하락한다면 횡보할 거예요. 뭐 올해 폭락은 없어요. 지금 뭐 부동산 뭐 급할 게 없어요. 집값은 바닥을 알 수 있어요. 작년 2022년 한 이제 6월쯤에 뵙고 한 이제 벌써 한 반년 정도 지났던데 그 사이에 근데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요즘 뭐 인스타나 보면 뭐 패션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 사이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 뭘 좋아져요. 그냥 힘들어서 빠진 거예요. 지금 살이 홀쭉 빠졌어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왜요? 2022년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해였잖아요. 어려웠죠. 냉철님에겐 솔직히 네. 어떤 해였나요? 뭐 어렵습니다. 빠졌어요. 네. 네. 그 제가 그 투자 모임이 있어요. 15년 네. 정도 같이 한 분들인데 네. 이제 거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슈퍼개미 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제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올해 수익 난 분 있으세요? 왜냐면 나도 까졌거든요. 작년에 8.19% 마이너스입니다. 저희 기준 계좌 기준으로 뭐 계좌들이 다 나눠 있는데 마이너스 8% 정도? 8.19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10% 넘어간 분들은 별로 없고 다 그렇게 한 자릿수 뭐 5%좀 넘게 한 10% 정도로 전부 다 수익 낸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산들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 구성을 한단 말이야. 포트 구성을 해놓은 케이스들은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고. 왜요? 다 박살났으니까? 다 박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니까. 어딘가에 집중 투자하지 않는 이상. 집중 투자한 사람들은 뭐 올해 더블 난 사람도 있고 막 해요. 크게 본 사람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딱 맞아 떨어지고 크게 간 종목들이 있어요. 작년에 초창기에 2차 전지로 쭉 밀다가 2차 전지로 한번 먹고 거기서 이제 하반기에 그 트렌드에 맞는 걸로 했으면은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이즈가 작은 분들. 저희도 옛날에 뭐 2010년도 뭐 이럴 때는 몇 종목 안 되게끔 집중을 했었거든요. 돈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신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은 없고 저희 뭐 그룹에서는 그래서 수익 낸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은 마이너스 났는데 근데 이제 계좌가 힘들다는 거지 뭐 마음이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난 만큼 또 다시 좋은 때가 오면 그 마이너스 난 거 다 찾고 더 수익이 납니다. 그걸 이제 대부분 못 기다려가지고 힘든 거죠. 근데 작년에 사실 지수는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지분은 25%? 25%. 네. 그러면 이 작년 같은 장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좀 어디에 있었는지 실제로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뭐 아니면 다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어떤 차이? 하수들은 뭐 2200 깰 때 네. 최저점에서 못 견디고 뭐 손절 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수들은 그때도 뭐 꾸준히 미리 아마 제가 이제 저희 그 모임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좀 있어요. 뭐 월세 수익도 조금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막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직장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미리 전략을 좀 되게 보수적으로 현금을 비중을 좀 채워놓고 서서히 태우는 전략을 쓰고 현금 흐름이 있은 분들은 이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어느 지점 되면 점점점 어떻게 더 그 추가 매수를 하겠다를 전략을 세워서 이제 그걸 합니다. 운영을 하는 걸로 이제 나눠지는데 하수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고 기본적으로 하수들은 주식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솔직하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대부분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이따가 무슨 질문 할지 모르겠지만 지수 얘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지수 투자하듯이 지수가 올랐네? 떨어졌네? 내렸네?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이 정도로만 하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뭐 음식료도 있고 이 어려운 장에서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전략이란 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본능으로 하죠. 그래서 재작년 장 좋을 때 들어왔다가 올해 가장 힘든 순간에 하수들은 손절을 치면서 손실 확정을 지었는데 반토막 난 분도 수두룩하고요. 뭐 20% 넘는 분들, 뭐 30% 넘는 분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 돌아봤을 때 네.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그로부터 좀 얻으신 교훈, 냉철님이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뭘까요? 작년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현상이요? 작년 사실 금리라는 네. 물가라는 이 매크로가 모든 걸 좀 덮치긴, 물론 그 중에는 옳은 것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덮쳐버렸잖아요.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뭐 다 알던 거니까 금리는 장사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근데 금리를 만약에 여기서 뭐 10%, 20%, 30%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뭐 가속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금리 뭐 올릴 줄 알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다 팔던지 아니면은 뭐 쇼칠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사실 유효하지가 않아요. 다 지난 다음에 금리 기억 조작을 하거든요.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금리를 그때 초기에 재작년만 해도 급격히 금리를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맞아. 안 하고 중간에 또 말도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한 번 맞았다고 그게 뭐 계속 맞출 수 있는 그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대응을 하면서 자기의 자산을 지키는 거지. 그걸 지킨 다음에 이 지킨 자산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더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을 낼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 기억 조작을 하죠. 그래서 미래를 맞추고 그 미래로 인해 지수를 맞춰가지고 선물 옵션 투자하듯이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뭐 그렇게 해야 편하거든요. 간단하고 인간 본성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올해 이제 네. 금리 인상은 네.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 올해 뭐 상반기에는 네.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이제 멈출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하반기에는 이제 더 올리진 않는다. 아니면 또 희망론자분들은 네. 하반기에 인하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냉철님 저는 뭐 더 올리기 어렵고 뭐 지표가 안 좋으면 다시 또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보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뭐 미리 딱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다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가장 그 주식 투자 사실 이런 걸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보다는 각각 기업들이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나눠서. 개별 종목 질문을 좀 이따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벌써 이제 2023년 1월 네. 이제 3, 4일 정도 됐는데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오늘 지금 시작 세게 그냥 아주 그냥 새해부터 연말에부터 또 빠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새해도 빠지네요. 빠지고 있던데. 근데 저번에 사람들이 이제 또 기업 조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 최저점이 10월쯤 해가지고 2,100대였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2,500 갈 때가 있었어요. 한번 갔었잖아요. 2,500. 그게 2011월에. 그 갈 때는 또 이거 뭐 이제 또 간다. 맞아. 또 이제 또 비관론 좀 사라지고 그랬다고요.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고 이제 뭐 좋아진다 그랬다고요. 맞아.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줄이자. 여기서는 좀 줄이자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멘탈적으로 힘들게 할 거다. 저는 지금 또 단기 바닥선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는 좀 용기를 좀 내야 되고 여기서 용기 낸 물량들은 또 조금 올라주면 줄여야 되고 저희는 뭐 왜 이게 8%대로 막았냐면요. 그동안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매도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산 것도 있고 판 것도 있고 오늘은 오리온을 좀 많이 팔았네. 오리온이 거의 목표가에서 최근 더 갈 건데 우리 현금이 기금이랑 현금이 좀 부족해. 현금 확보 차서 오리온 팔았고 파라다이스를 또 거의 많이 팔았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오리온과 거의 두 개를 파라다이스. 거의 현금이 이제 좀 줄었는데 식음료 카지노 쪽인데. 지금 좋잖아요. 지금 매크로가 좋거든요. 그래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 두 종목을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고생하는 중에도 꾸준히 이제 물량을 늘렸다가 사실 좀 더 이제 다시 장 상승할 때 이게 매크로가 좋은데 계좌의 특수성 이런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우리 계좌는 지금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빠졌을 때 그 운용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김 작가님은 제 스타일 알겠지만 전 종목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감하게 깝니다. 그냥 가감하게 그냥 깔 때는 까서 현금 좀 마련하고 날아가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한 20년 매매했거든요. 20년 매매했는데 아직까지 손절 친 적은 없어요. 파라다이스도 손절 친 적은 없어요. 또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들도 예전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종목들이에요. 이 정도면 가격 괜찮다. 회사 내부적으로 좀 아니까.
오리온과 파라다이스 지금 판 거는 주가 더 오를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주가 더 떨어졌을 때 다른 주식을 살 현금이 필요하니까. 또 현금이 있었으면 안 팔았을 거야. 조금 줄였을 거야. 아니 오늘 안 팔았을 거야 아마. 이거 오늘 뭐 했나 보니까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 저기 김 작가님은 우리 알자고 솔직하게 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팔고 이런 것도 막 산 거야. 해가지고 비중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래서 8.19에 뭐 배당하면 한 5%대로 막은 것 같아요. 수익률. 네, 수익률 한 5% 정도로 막은 것 같은데 사실 투자자가 돈을 벌어야죠.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해인데 괜찮습니다. 뭐 시장보다는 지수 대비는 나았으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지금 치욕을 다.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2,500 그 근처까지 왔을 때 뭐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랑 그다음에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싸니까 지금은 싸니까. 그리고 2,500은 그때는 이제 그런 위험들로 팔 사람들이 다 팔고 그때 뭐 반대매매 엄청 나왔거든요. 팔 사람들이 다 팔고 하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약간의 수급으로도 오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고 또 시장에서 이제 분위기 뭐 이제 바닥이다. 이제 뭐 또 간다. 그때는 이제 좀 파는 거. 그때 많이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뭐 클래시스나 뭐 원택이나 우리 뭐 들고 있었던 것 중에 의료기기 이제 수출주들이 그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 사놓은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이고 현금 마련했는데 또 2,500에서 빠지면서 살살 좀 태웠는데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먹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반대매매 얘기 주셔서 궁금한 게 보통 반대매매를 되게 많이 당하면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냉철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팔 사람들이 거진 그러면 이제 다 팔았으니까 약간의 수급만 오른다는 그 의미로 봐야 되는. 네, 맞아요. 주식도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모든 건 똑같습니다. 팔 사람이 없으면 오릅니다. 비트코인도 팔 사람이 없으면 오릅니다. 비트코인 근데 냉철님 별로 좋은 투자로 안 보시잖아요. 그거 제가 타방송 그 심사임당 거기 가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사기라고 그거 일단 욕 바가지로 먹고 그때 한창 이제 고점 뭐 6천, 7천, 8천 뭐 할 때. 그때 8천만 원일 때 제가 비트코인 그랬더니 여기서 흑역사를 쓰게 될 거라고 막 댓글이 막 달리고 그랬었죠. 기본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비트코인도 팔 사람 다 팔면 오른다라는 거는 이게 또 나중에 오를 수 있다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기본 가치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를 폭은 나올 수 있죠. 오를 수는 있죠. 근데 기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게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올랐다 떨어졌다는 할 수 있는 거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코인류들은. 제가 코인류는 1달러도 손대면 안 되는 거고 100달러도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근데 코인이 이제 특히 가치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뭐 이제 일반인들만 투자를 많이 하면 저는 뭐 그 냉철님의 말씀에 또 공감할 것 같은데 또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코인 자체를 좀 좋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그래도 있긴 할 거잖아요. 이게 투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요.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예요. 모든 투자는요. 투자, 투기, 도박이라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인도 같이 그냥 투자다 하는 거는 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그냥 우기는 거지. 실제가 그럼 사람들 뭐 10명에서 9명이 가치가 있다는데 그럼 그 한 명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저도 많이 뭐 논문도 보고 뭐 얘기는 들었는데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누가 얘기해도 반박을 삼성전자의 가치가 있다.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땅, 현금, 그리고 물건 팔아가지고 나오는 이익, 그냥 그거는 가치가 있잖아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에 돈을 넣는 거를 갖다가 그걸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정확하게 폰지 사기랑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다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게 뭐 그때 8천만 원 갔다가 80억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80억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코인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코인과 그래서 NFT랑 메타버스 이게 다 결합돼서 이제 그쪽으로 언젠간 세상은 지금은 아니지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메타버스, NFT, 코인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이런 거랑, 자전거는 자전거고,
비행기는 비행기인 겁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인 거고요. 가상 세계는 가상 세계인 거고, 그냥 코인은 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 얘기 나오면, 아, 메타버스 시대에서 뭐 코인을 뭐 그걸 하면서 결제하고.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관계 아무도 설명 못 해요. 왜 메타버스 시대에서 코인이 왜 코인 없으면 안 돼요? 비트코인류의 뭐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왜 이더리움이 왜 올라야 돼? 설명 아무도 못해요. 이게 간단한 것도 설명 못한 여기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왜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왜 이거를 사람들이 활용하고 사람의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행복을 주고 인간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인간의 삶을 증진시킵니다. 뭐 금도 마찬가지, 어떤 자원도,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 코인이 뭐 어떻게 인간의 삶을 증진시킵니까? 교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10명 중에 9명이 쓰니까 돈 보내고 하는데 쓰니까인 거지.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 하는 순간 사람이 갑자기 생각만 바꿔버리면 영 돼버리는 거잖아요. 생각만 바꿔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맨날 뭐 댓글로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설명 못 해. 좀 설명을 제대로 해보든지. 혹시라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맹철님이 또 거기에 댓글 남겨주면서 내가 뭘 그런 이야- 거야. 내가 네. 자, 다시 주식시장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주식시장 2023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근처 와 있고 더 갈 수도 있어서 어쨌든 현금을 조금 더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사도 되는 타이밍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언제쯤 증시 좀 좋아질까요? 지금 사고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걸 2개 팔고 나머지 거 다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기는 참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은 시기다. 좋은 시기라고, 그냥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 예. 그럼 올해 전체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경제는 어려울 거예요. 아, 경제는 어렵다. 경제는 경기 침체. 네, 경기는 어려울 건데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좀 편한 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올해 더 힘들 거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왜 더 편한 거죠? 그 사람들이 제가 뭘 모르는, 나 20 몇 년 했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감익이 클 거예요. 이익 감소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업 감소가. 그래도 아직도 돈은 예전에 풀어놓은 돈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언제 사야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도 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 이거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언제 투입할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멀었어요. 부동산 확실히 멀었습니다. 그냥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 뭐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20 몇 년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선행해야 합니다. 선행. 네, 주식시장 선행도 하고 올해 감익이 적을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하기는 괜찮은 해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경기 침체는 없다. 이제 또 좋은 시그널, 돈을 다시 금리를 내릴까 말까. 그럼 또 후루룩 또 올랐다가, 그럼 그때 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막상 이익이 안 나면 떨어졌다가. 그렇게 그냥 행보장일 겁니다, 올해는. 그럼 지금 실적 얘기해 주셔서 이제 기업들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감익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지금 시장에서 애널들은 올해 2분기에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도체 쪽에서? 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옛날 영상 보면 제가 2019년도에 그거 맞췄어요. 그래서 또 알겠지만 우리 2020년에 19년에 주력이 반도체였습니다. 알죠? 맞아. 네, 반도체였어요. 네, 그러다가 반도체가 2020년 말에는 우리는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기억나죠? 맞죠? 네, 했어. 근데 그때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잘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는 시대에 수요가 엄청나서 반도체는 꼭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고 맞아.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 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했지. 그래서 4차 산업에 쌀이니까는 우리만 쌀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팔았지. 그것 때문에 잘 팔았죠. 반도체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반도체만 빼도 엄청나게 많은 섹터가 그 기업들이 코스닥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기 어려워요. 감익이 나니까. 협력사들도 어려울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사실 타겟 클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지금 하이닉스가 더 빠지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모르지. 왜 하이닉스만 이렇게 빠지고 삼성전자는 좀 버티고 그럴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죠?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는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는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중국에서 피해 보는 것들 뭐 이런 거 단순하게 생각나는 건. 중국 쪽이 꽤 크게 장기적으로는 디테일한 기술 얘기는 어디까지 얘기해 드려야 될지. 근데 중국으로 장비가 앞으로 이제 성장을 답보할 수 있는 장비가 못 들어가요. 지금 뭐 133단까지만 조금 뭐 허락을 맡은 정도 공장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중국 쪽에 투자해놓은 것들이 그게 커요. 그게 그러면 이제 국내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제 생각보다 클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싼데 여기 와서 하이닉스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건 많은데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뭐 하는 건 뭐 좀 이르죠. 얼마 전에 지금 많이 물렸을 겁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그렇고 삼성전자는요? 좀 더 구체적.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도 현대차 사업부나 다 감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안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지금 팔기에도 좀 애매한. 그럼요. 회사가 뭐 적자 몇 번 나면은 뭐 가치가 0인가요? 뭐 퍼로만 계산해서 그게 아니죠.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죠. 왜냐면 나중에 다시 돈을 그거를 벌어 드릴 텐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죠. 시간 문제예요. 삼성전자 배당도 주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감이 없어. 몰라. 애널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내년 2분기, 1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IT 쪽은 흐림입니다. 흐림. 아, 흐림. 날씨가. 어렵나? 흐림이? 난 크림이라 들어서 발음을. 흐림. 자, 그럼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는 좀 나아요. 자동차들은 지금 뭐 사상 최악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인간이 이제 보통 돈 주고 사는 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집이 1번입니다. 2번이 뭐예요? 자동차. 그러니까 다 금융을 끼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동차 할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취소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반도체하고 이거 구분을 사람들이 참 이거를 몰라요. 나는 이거 안 배워도 알겠던데. 왜요? 자, 반도체는 B2C가 아니고 B2B. 그렇죠. 예, 그래서 사는 사람도 선수야. 파는 사람도 선수야. 그래서 시세에 민감해. 근데 자동차는 B2B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뭐 여기서 렌트카요. 뭐 이런 얘기. 알아, 나도 렌트카 있는 거. 대다수가 B2C란 얘기죠. B2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B2C예요. 내가 자동차가 지금 차가 길길돼서 필요한데 자동차 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한동안은 뭐 자동차가 안 나와서 미리 자동차 잡아놓고 뭐 웃돈 팔고 있었는데 그 굉장히 특수한 경우 자동차 투기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꾸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B2C거든요. 필요하면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주력이 현대차 우선주였는데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터졌고 2009년도에가 자동차가 최저점이 옵니다. 1월이었나? 뭐 그때쯤 될 거예요. GM이 파산한다고 얘기 나올 때가 현대차 우선주의 최저점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 봐도 나 알아.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때 최저점이었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회사를 투자하기 전에 자동차의 그때 당시에 등록 대수가 안 주는 거예요. 전년보다. 별로 안 줄었어요. 별로. 그래서 사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줄긴 주는데 안 팔려서 막 그냥 다 쌓여가 사람들이 안 사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어. 이거 필수 소비재네 이거. 뭐 치약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돈 없다가 치약 그렇지 않잖아요. 자동차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덜 줄더라고. 덜 주는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지죠.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모션을 북미에서 많이 하다. 우리나라는 프로모션이 없는데 미국 쪽은 그 프로모션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을 줄이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 구청에서 왔는데 90%가 현대 기아차였어요. 그때 기억하기로 현대에서 시비를 찍었나? 대박 났고 워런트. 그게 대박 났어요. 그게 막 30배인가 100배인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 이자도 엄청 주고 그래서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내가 그 데이터 보고 확신을 가졌지. 그때 그거를 워런트를 샀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랬으면 인생 여기 김 작가도 안 나오고 지금 서로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었는데 쫄아가지고 현대차 우선주 사가지고 배당금 10%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가지고 만약에 10억씩 사서 안 팔았으면 지금 배당금은 한 4억씩 나올 걸 한 10억씩 샀었으면 1년에. 근데 당연히 주가가 그때보다 많이 올랐죠. 자동차는 그래서 좀 그냥 달라요. 반도체랑. 그래서 자동차는 우려가 엄청 심한데 사람들이 다 취소하고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계산해보면 이제 가구당 부담 느는 게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자동차 이제 평균 할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할부, 그 내는 금액에서 그게 10만 원 좀 안쪽?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늘어나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필요한 사람은 사가, 인간의 이 소비 욕구라는 거는 그거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춤해서 좀, 그냥 고쳐서 탈까? 버텼다 하면 그 수요가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그때 2009년을 바닥으로 해서 2010년도, 11년도 막 폭발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현대가 스스로 잘한 게 있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파워트레인을 막 GDI로 다 바꾸고 디자인도 그때 좀 싹 바꿉니다. 이제 피터 슈라이어 형 갑자기 자동차 방송이 된 것 같은데 그 형 데려와가지고 네. 디자인도 좀 좋게 하면서 네. 상품성도 개선하고. 근데 지금 뭐 자동차 물어보시면 현대기아 물어볼 거잖아요. 네. 자동차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성 개선하고 레벨 3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서 레벨 3의 상품성이 이제 신차 수요를 더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네. 그래서 자동차는 우려보다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우리 경기 침체랑 자동차 엮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좀 너무 높았다. 너무 높다. 그러니까 있다.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지만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회사 망하고 뭐 지금 거의 주가는 이제 이제 망한다. 이제 뭐 해가지고 할 것 같지만 난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괜찮은 종목을 잘 뭐 협력사나 뭐 잘 찍으면은 자동차는 올해 좀 잘 뿌려놓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연결해서 빠질 수 없는 종목. 네. 테슬라의 주가의 그 높낮이. 네.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테슬라 액분전에 600불이었나? 뭐 그때쯤에 70% 넘게 깠습니다. 그게 몇 달러까지 갔어요? 1000달러 넘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1000슬라 간다고 해가지고 800까지 갔나? 800까지 갔나 그랬는데 꽤 고점에 거의 지금 2배 가격쯤에 팔았습니다. 알지? 네네네. 네, 알죠? 네,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그때 한참 좋을 텐데 화성 갈 건데 말이에요. 자성 간다, 뭐. 전기차는 테슬라다. 테슬라다 그랬죠.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비싸니까. 너무 미래 이익을 왕창 땡긴 거야.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기업에 도대체 이걸 얼마 쳐줘야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거 너무 그걸 어려운 몰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이게 시장에서 10만 원에 거래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무리 봐도 옛날에 그런 회사 있었어. 니콜라라고. 근데 내가 이 상장할 때 이걸 봤는데 뭘 어떤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어딜로 봐도 가치가 없는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때 그냥 뭐 도대체 계산할 값어치도 없을 정도의 황당한 밸류에이션에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진짜 세상에 바보들 많구나. 뭐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로 세상에 바보들 많구나. 테슬라도 저는 제 계산법으로는 그건 갸 비싸다. 그냥. 비싸다. 그래서 팔았지. 그리고 내가 팔고 더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곧 떨어질 것이다.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랑 상관없다. 뭐 얼마를 가든 나는 뭐 먹고 팔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올라간다고 아쉬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제가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121달러예요.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살 때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 회사는 되게 장점이 많아요. 테슬라가. 오늘 자동차 특집인가? 이거 얘기하면 또 긴데 테슬라의 이 엄청난 장점은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는데 현대, 벤츠, 뭐 도요타, 뭐 BMW 다 똑같습니다. 뭐 GM도 마찬가지고 각각 세그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SUV, 소형, 중형, 대형, 세단, 소형, 중형, 대형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 지날 때마다 신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페이스 리프트로 나오든지 신차로 풀체인지가 나오든지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벤츠, BM, 뭐 현대, 도요타는 얘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해요. 모든 회사가 다 그걸 하는데 조그만 회사들은 그걸 못하지. 아니요 뭐 이제 특수한 뭐 페라리다 그런 뭐 그렇게 못하지. 근데 안 하고 못하지. 근데 이제 그 대형 메이저 자동차 그룹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또 팔기 위해서. 네, 소비자를 원하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걸 원한 거다. 딱, 나 신차 샀어. 예쁜 걸 원하거든.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안 돼요. 모델 3 언제적 모델 3입니까? 모델 S 언제적 모델 S입니까? 모양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사실 처음 살 때도 디자인을 보면서 이거 너무 노멀한데 내 개성을 살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첨단 기술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단점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쟁사들이 디자인적인 우위를 가지고 거기다가 기술력, 자율주행 쪽 오토파일럿 같은 것도 많이 따라온다면 보면 우리도 테슬라를 좀 따라서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좀 따라오면은 테슬라가 큰 이제 경쟁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장점은 테슬라는 그 전략을 쓰게 되면은 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면 페리하고 새로 그 풀체인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뭐 모터를 갖다가 뭐 부릉부릉 좋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바뀔 게 크게 많지 않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게 훨씬 큰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계속 업데이트로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초기에 공장에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풀빵 찍듯이 테슬라는 제조 공급 자체가 일반 자동차들은 달라요. 쾅쾅 찍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되면은 이익이 쭈쭈쭈쭉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면서도 테슬라들은 주식을 하면 주린이잖아요. 나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작년이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프로님이서 프로님. 나보다 한두 살 어린 프로님인데 자기는 테슬라에 모든 걸 걸었대. 네. 테슬라 한참 고점인데. 그래서 자기는 돈이 생겼다고 테슬라를 계속 산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거 투자가 아니라 그랬어. 개별 기업 리스크를 그렇죠. 좀 한 종목에 하는 끌고 간다.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속상. 또 그런 스타일이 또 보면 내려가면 또 팔더라고. 나는 그렇죠. 왜냐면 한 종목이 올인돼 있으니까. 고통이 크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좋은 가격으로 와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한도 좀 비싸고 지금 가격보다는 저는 좀 더 싸야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명철님 말씀하신 것은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좋은 주식이 아닌 거지 좋은 기업인 좋은 기업이고 아니 지금 뭐 접근해볼 만해요. 이걸 비중으로 이걸 참 전략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지금 포트에 뭐 1% 정도 뭐 해보겠다 충분하지. 근데 10%는 과하고 이걸 이해를 못해. 테슬라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딱 전략을 쌓아서 지금 한 1% 정도면 내가 볼 때 괜찮아. 나쁘지 않아. 1% 정도는 들어갈 만해. 근데 지금 10%는 좀 과한 거야. 50%다? 그럼 더 과한 거고. 뭐 여기다 뭐 인생을 하겠다? 그럼 바본 거고. 더 떨어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 정도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게 그게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면은 당연히 좀 더 회사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 테슬라가 10배를 내다 3분의 1 토막이 날 동안 테슬라에 뭐 엄청난 뭔가 회사의 변화와 혁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한결같이 쭉 갔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지. 사람의 마음이 10배 좋게 봤다가 거기서 3분의 1 토막이 낮게 안 좋게 지금 보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지 회사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안전마진이라는 말로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중이 작으면 안전마진이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비중이 작으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마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죠. 결국은 이건 리스크 게임, 투자는 리스크 게임이에요. 터질 확률을 줄이는 거. 지금 당장 뭐 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내가 어제 뭐 무슨 테마주 사서 오늘 먹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를 줄여서 장기로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투자예요. 코인은 그게 안 되니까 투자가 아닌 거라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다라는 명언. 이게 사실 폭등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그 버블이 낀 걸 거고 폭락했을 때는 약간 공포가 꼈을 텐데 이런 어쨌든 변동성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견뎌내고 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우리가 좀 시그널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게 변동성의 고통을 받는 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본성이잖아요. 똑같아. 이제 자산이 떨어지면은 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면 세계에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박수가 정말 회사에서 일이 안 잡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계좌에 만약에 막 한 1,000만 원 찍혔어. 내가 그 1,000만 원이면 차도 바꿀 수 있고, 그 1,000만 원이면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이게 내가 어떻게 본 1,000만 원을 내가 몇 달을 내가 1년 바짝 모아 이거 1,000만 원 1년이 날아갔다는 생각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의 사람에 시달리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고통에 차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 회피 본능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면 주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면 주식에서 고통 안 받으려면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지. 나가는 거,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그 전략 없이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본능으로 욕심으로 들어왔다가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욕심으로 들어왔다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처음에 욕심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는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인플레이션을 하지하고 내 노후 대비를 하겠다 하는 굳건한 전략으로 들어오면 시장의 흔들림에 초연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사람들이 없어. 내가 볼 땐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뭐 지수 얘기하고 지금 사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지금 뭐 사야 돼요, 종목 찍어주세요, 뭐 선물 옵션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살 땐가요, 뭐 팔 땐가요, 뭐 맨날 지수 맞추기 게임만 맨날 물어보고 그냥 그게 99%가 다 그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김 작가 나와가지고 뭐 돈들 좀 버셨어요? 뭐 와가지고 사람들 전문가라고 물러왔는데 지금은 살 때입니다. 지금은 팔 때입니다. 겁 빡빡 주면서 지금 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바뀌어. 90% 생각이 안 바뀌어. 욕심으로 들어왔다가 두려움으로 나간다. 이건 진짜 명언인 것 같은데요. 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걸 보고 알았어. 의미가 없네. 이거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네. 그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지금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 존리 선생님이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그 개념은 그거 완전 그냥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란 거를 딱 인지를 해야 돼요. 뭐가 정답인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으고 한다는 그런 기본 베이스적인 거는 이미 그게 유럽에서 이게 200년 넘었잖아. 200년 동안 얘네들이 하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거를 해외에서 배워서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나랑 뭐 부동산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뭐 전략이란 거는 달라요. 왜냐면 난 한국 시장을 좀 더 알잖아요. 그 선생님은 해외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게 선진화되고 그거를 그게 베이스라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든 비난하고 막 욕하려고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가서 귀 듣고 말이야. 씁쓸하네요. 네. 또 다 편집이겠지 뭐. 아니,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저 냉철님이 사서리도 몇 번 뵀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투자 고수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냉철님들 초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2차 전지 섹터는요? 2차 전지 섹터 좀 어려워요. 나 2차 전지 섹터를 사실은 작년에 2차 전지 섹터가 쭉 갔다가 지금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안에서 노는데 되게 작은 비중으로 갔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좋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다 알죠. 그거는 뭐 누구나 알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 엔소라고 SDI의 경쟁력이 이 경쟁에서 완전히 장악할지에 대한 게 물음표예요.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꽤 큰 파이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래서 이번에 하락했을 때, 우리 2차 전지 없었는데 이번에 좀 해야 조금 들어가 있어. 조금. 대장주 하나 조금 들어가 있어. 그냥 그 정도. 나도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선 2차 전지 섹터가, 숫자 보면 성장률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분간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장률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회사 가격도 아주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싸면은 너무 좋은데 애매해 가격이. 조금 비싼 애매해. 그래서 그래서 비중이 작고 보초병만 보낸 정도.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의 1% 정도 비중 가져간다는 건 지금 비슷한 논리인 것 같네요. 그거보다 더 작게끔 해서 살짝 그냥 보초병만 보낸 상태에서. 그 2차 전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다 알려주네. 자, 2차 전지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조금 발만 살짝 담갔어. 근데 봐봐, 지금 그 2차 전지 섹터는 좋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BMW가 뭐 말도 안 되는데 막 그걸 계속 오더를 놓고 앞으로 니들하고 하겠어. 그건 아니거든. 확실히 경쟁력은 있단 말이에요. 시장도 커지고. 근데 주가가 여기서 더 빠져. 그러면 어느 순간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겠죠. 상황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이게 가격이 딱 만나는 크로스 지점이 나온 겁니다. 그때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제 조금 발을 담궜는데 그냥 더 안 빠지고 그냥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땡킨 거죠. 조금 수익이 낮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가면은 실패를 잘 안 해요. 근데 어때요? 보통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실적국 나왔을 때, 2차 전지구나. 앞으로. 미래사회는 2차 전지구나. 그 4차 산업이랑 똑같아. 미래사회는 2차 전지구나. 그럼 또 그냥 개꼭 따고 보이기 전에 거기다 그냥 또 월급 마통 그러다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연말 되면 이상하다.
이제 미래는 2차 시대인데 계속 빠지는 거 계속 빠지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저 양반? 내 계좌 보고 있나?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네네. 내가 얘기한 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다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섹터는요? 바이오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은요, 네. 그 바이오 섹터 신고가입니다. 미국은 아주 좋아요. 제약주들. 미국의 이제 제약주들은 빅파마들이 네. 바이오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약주들이 좋아, 지금. 근데 우리나라 제약주들 완전히 디커플링 됐어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성공 케이스가 없어요. 이것도 좀 긴데 또 얘기해 줄까요? 네네. 우리나라 바이오들이 100배 막 이렇게 올랐었어요. 네, 오른 적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또 정권에서 좀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결판 났죠. 다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거의 뭐 꿈과 희망. 보통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나 바이오 참 IR 할 때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도 뭐 뛰어나고 돈도 많이 몰리고 열심히 하는 건 알아.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너무 부풀리고 왜냐면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 연필 공장을 합니다. 그럼 연필도 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이거 갖다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갑자기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하면 일반인들이 뭘 알아. 무슨 교수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설명하면 이제 뭐 관절염에서 이제 다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사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그리고 이제 전파 되면서 그러면서 막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가 미국 바이오 회사보다 훨씬 더 비싸고 미국 바이오 회사 훨씬 더 뛰어난 미국 바이오 회사들이 국내에 막 상장했었으면은 진짜 엄청난 그 밸류 받고 막 먹튀가 일어나고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는 미국에 상장 못 하지. 미국에서는 바이오도 가치 평가 그게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임상에 있고 뭐 동물 그 전임상에 있고 그다음에 1상, 2상에 따르고 그 시장 규모 얘네가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시장 규모를 역산해가지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VC 하는 애들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관절염 약이다. 그러면 관절염에 대한 시장 규모를 한 다음에 얘네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고 어느 경쟁력이 있냐를 가지고 회사를 사고 팔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VC 없이는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없이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메이저 제약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돈 버는 거 갖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돈을 붓죠. 한미나 막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들이 사실은 너무 비싸다가 지금 뭐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반토막은 뭐 난 회사는 못 찾아요. 10분의 1 토막 거의 뭐 그냥 그런 지금 상태인데 사실은 할 게 없으면 그런데 이제 돈이 좀 한번 확 그냥 또 작전으로 붙기는 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몇 개 좀 띄울 것 같아. 세력들이. 근데 내가 뭐 이거 좋다 사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뭐 나도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형이 무슨 제약회사 막 200억씩 사고 그러더라고. 막 오르더라고 사고 난 안 샀지. 굉장히 조금만. 네. 자, 인텔 섹터를 좀 넘어서 네이버 카카오는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냉철님이 이제 굉장히 고점일 때 비싸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떨어질 만큼 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지 제 가격인 건지. 내가 그때 비싸다고 할 때 김 네. 작가님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 좋은데 씨 카카오 좋은데 뭐 알지도 못. 미래 4차 산업을 알아. 형이 뭐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카카오 영원히 갈 걸 알았죠. 사실 카카오페이 진짜 와 나 그 밸류에이션 보고 카카오페이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밸류에이션 보고 와 이건 좀 카카오도 이건 좀인데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요? 네,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다고? 사고 있지.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둘 다. 네이버가 좀 덜 떨어졌어요. 카카오가 더 버블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카카오가 내가 좋은 회사인 건 인정했잖아요. 비싸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3분의 1 토막 났는데 회사가 3분의 1 안 좋아졌어? 아니거든요. 매출액 봐봐요. 꾸준히 가고 있어요. 이제 비용 문제는 카카오 같은 회사는 영익단에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익을 내려면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 장악이 제일 중요해요. 영업이익보다 매출액이다. 매출액이 중요한데 매출액 봐봐요. 영업이익도 얼마 안 빠졌어요. 지금 아직도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 이거 뭐 더 좋아지는데 그럼 지금 점점 딱 같이 안전마진 확보해 가잖아요. 뭐 좋지. 네 네이버도 뭐 훌륭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맹철님이 좋아하는 가격대에 왔다. 네네. 내가 그때 방송 나와가지고 네.
이거 5만 원 갔으면 좋겠다. 나 이거 사람들이 욕먹을 것 같은데 15만 원 갔다가 뭐 그때 한 7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럼 얼마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거 사람들이 욕먹을 것 같은데 비싼 멘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네. 그러면서 얼마야? 그래서 내가 5만 원 그랬는데 5만 원이 왔어. 5만 원은 딱 대입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나와요. 아, 그 인터넷 기업 이 정도면 돼. 지금도 막 엄청나 싸이고 뭐 이건 아니야. 이제 좀 제자리 찾아온 것 같아. 오더라고. 나도 뭐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해서 부르긴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 뭐 몰빵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미 반토막 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할인을 후려치니까 그 뭐 저거 했겠지 뭐. 금방 뭐 오른다는 그런 얘기인 건 아니에요. 거기서 좀 플레이를 좀 해야죠. 비중을 좀 꾸준히 늘려놨다가 이제 다음 사이클에 이제 수익을 내야죠. 좀 롱텀하게 봐야 돼요. 롱텀하게. 이거 딱 얘기했다고 다음 달에 야 그거 뭐 싸다면 안 오르는데 뭐 아니 그렇게 한 달 만에 따박따박 올리면은 내가 여기서 왜 나와 있겠어요. 어디 저 우주 달나라에 내가 내 왕국을 지어놓고 살겠지. 돈이 없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나온다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 밖에 이제 다른 섹터 좀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그러면 이제 2023년에 유망 섹터 좀 어디로 보고 계시고 어떤 주식들을 사야 된다고 보세요? 올해는 그러면? 음식료 섹터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료? 음식료. 내가 그 음식료들 반도체 팔고 음식료 갈 때 욕 엄청 먹었다고. 오잖아. 지금. 농심, 상명, 라면도 욕 많이 먹었는데 오잖아. 신고가잖아. 근데 이미 좀 가격이 그럼 그렇지. 근데 아직 덜 오른 것도 있고 올해는 계속 플레이할 만한. 왜요? 경기 침체인데 뭐 이거는 안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면서 원재료 가격도 좀 줄고 환도 좀 빠지고. 근데 가격은 이미 올려놨고. 그렇지. 판가를 올려놔가지고 비용 통제만 좀 하면 이익을 좀 지켜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데 다 초토화되고 있지만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좀 수출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팔았다며. 이게 안에서 노는 거예요. 들어가 딱 상황 봐가지고. 그건 좋지. 근데 오리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또 비슷한 회사 좀 플레이 하기가 그러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있기가 음식료 세타가 사실 그 전에 채워놨어야지. 그 전에 반도체에서 좀 옮겨놨어야죠. 내가 반도체에서 그냥 바보라서 내가 그러겠어요. 다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괜찮은 것들이 현금 많은 자산주들 있잖아요. 자산주들이 금리가 오르잖아요. 현금 많은 자산주들 살 게 없으면 그럼 자산주라서 사거든. 현금 많은 자산주들. 그리고 마트가 매크로가 괜찮아. 마트가 백화점은 이제 떨어질 겁니다. 매출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하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뭐 명품도 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예전에 막 대학생도 막 명품 사던 시대였잖아요. 준대니까 지금 막 중고차 시장에 좀 하이엔드 자동차들 막 매물 막 나오는 거 봐봐. 고급차, 포르쉐 이런 것도 막 다시 막 팔아달라고 막 오고 한단 말이에요. 돈이 이제 숙주객이니까 늘었다가 이제 레버리지 삭제기잖아. 레버리지 삭제기에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위축되죠. 그럴 때 이제 백화점은 좀 별로 거고 마트는 생각보다 그리고 마트들이 많이 내려왔어. 완전 가격이 내려와서 이게 말이 되나?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고 매크로도 마트 가지고 좀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안 해놓고 현금 좀 쌓아놓는 데들은 실적도 안 해서 괜찮겠죠. 그리고 뭐 개별 그런 자산주들 그냥 개별 자산주들 그런 것도 괜찮을 거고. 자산주라면 예시가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죠? BY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모르는 막 자산을 왕창 쌓아놓고 막 현금 쌓아놓고 막 영업으로 그냥 끈끈이 하면서 대주주들 그냥 놀이터로 그냥 쓰면서 막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래도 좀 오래 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때가 와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이제 또 의료기기들은 참 우리나라 의료기기들이 경쟁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들이 이게 경기가 안 좋고 해도 수출하고 하면서 매출단하고 그걸 좀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50% 올랐어요. 그럼 다시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그쪽을 봐야 되니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여서 냉철님 올해 여기는 새롭게 좀 들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면서 보초병을 세울까 말까 고민하는 쪽도 있나요? 난 좀 많이 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없고 뭐 그런 좀 올드한 기업들 있잖아요. 사람들 잘 모르는 보통 뭐 가치 투자들 좋아하는 뭐 가치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어떤 종류 말하는 거죠? 가치주?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섹터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섹터라고 하긴 뭐하고 사람도 관심 없고 막 PBR 낮은 막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런 것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이런 거를 좀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기다려. 나 지금 뭐 못 빠져나온 게 건자재가 수익이 엄청 났다가 못 빠져나왔어. 사실 원래 그 건자재를 최고점에서 싹 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개별 가치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원래 전략이었는데 그걸 못 팔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이랑 이게 지금 그 레버리지 삭제가 조금 늦게 왔었으면 아다리가 딱 맞았을 텐데 딱 한 6개월 1년만 더 갔으면 운이 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원체 싸게 사가지고요. 뭔지 알잖아. 원체 싸게 사가지고 아직도 뭐 수익권입니다. 7, 80% 수익권인데 그거 다음 사이클까지 건자재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건설이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고 건자재.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이 확실히 줄였어요.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허가해 놓은 거는 많은데 착공을 안 하죠. 뭐 안 팔릴 거니까. 그게 좀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거 뭐 저는 비중은 크진 않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다음 사이클에는 또 추진해야죠, 그걸로. 그럼 올해 좀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섹터는 뭐 여러 섹터 중에서? 건설은 가격은 뭐 이미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반도체가 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반도체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반도체 내가 작년부터 힘들다고 했어요. 이미 회사가 최고로 힘들 때 있잖아요. 최고로 힘들 때는 주가가 조금 반등이 있어요.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반도체가 제일 뭐 힘들겠죠. 금융 섹터는요? 증권이랑 뭐 은행, 보험 쪽. 썼어. 썼어. 네, 썼어. 근데 이제 은행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상각인데 대손 상각인데 대손 쌓은 거. 이제 은행은 이제 은행 시스템이 주의, 요주의 뭐 이런 걸로 따라 이제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돈을 그냥 은행의 비즈는 단순해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상품을 파는 겁니다. 대여 상품을 파는 겁니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잘 갚으면 뭐 잘 가는 거고 문제는 이제 못 갚으면 이제 상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전부 다 손실로 잡히는 거죠. 부실화 채권을 해서 그 채권을 매각을 하지. 그러면 그걸 또 뭐 유동화 시키고 그걸 이제 또 거래를 하고 그걸 또 채권을 수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금융권에 이제 일하시는 분은 다 알 거야. 그런데 크게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그 전부터 예전에 IMF도 겪고 리만 때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잘 해놨어요. 잘 해놔서 그렇게 막 빌려주진 않아요. 사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채권 시장이 딱 얼어버리면은 기업도 줄줄이 그냥 비엔나로 그냥 가는데 예전 같지는 않고 가계 쪽은 터지기 어려워요. 가계 쪽은. 왜냐면 LTV, DTI를 그냥 빡시게 묶어놔가지고 부동산 이 정도로는 터지기 어렵고 여기 터질라 그러면은 그래 금융권 리스크가 그래 크지 않다. 싸다. 쏘. 근데 뭐 싸면 뭐해. 거의 우리나라 은행이 뭐 사기업이에요. 주식회사예요. 그냥 금융위에서 뭐든 뭐 시킨 대로 하는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저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 최저 밸류예요. 사기업인데 사기업 아닌 이건 아무래도 회사 같은데 이제 뭐 돌아가는 거는 주식회사가 아닌 그런 겁니다. 거의 뭐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빡세게 묶어놨다니까. LTV 그때 다 많이 DTI로 묶어놨기 빡세게 때문에.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막 줄줄이 비엔나로 안 나오고 현금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상되는 고점 가격에서 30%대 빠진다니까. 그래 그 횡보가 길어져요. 길어지고 30%대면은 많이 빠지면 뭐 40% 이런 거야. 정상적인 집 또 특수한 케이스 들어와서 여기는 뭐 반토막 넘게 났는데 또 그런다고 또 그 댓글 쓸 거지 너.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핵심 지역. 지금 서울 핵심 지역 강남이 제일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인이들은 뭐해, 뭐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지방이 뭐 오히려 더 버티고 전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걸 보이는 거지. 서울은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싸게 내놓으면 집어간다고. 그러니까 돈 들고 수요가 0이 아니잖아. 빵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집이 부족해요, 남아요.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는 남지 않나요? 똑똑한데? 보통은 이런 걸 구분을 못 해. 와가지고 뭐 유튜브 나가 뻔히 그랬을 거. 대한민국 뭐 집이 남아서 이제 뭐 힘들다고 뭐 하겠다. 대한민국으로는 집이 남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데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 중요한 데가 핵심 지역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집이 모자른 거지. 그거를 구분을 못 해. 그를 나와가지고 아마 뭐 전문가들 그랬을 거야. 아마 뭐 우리나라 집이 남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는 오마카세인데 강냉이 죽이 많이 남는 게 굶주림을 채워주냐고 사람들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핵심 지역은 모질라요. 사람들이 니즈를 채워줄 건 니즈 모질란단 말이에요. 그런 대기 수요들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대기 수요는 있어. 실제로 써야 되는데 뭐 공주에 떠 있을 거야? 지하철에 살 거야? 사야 된다니까.
지금도 봐 이번에 하락하니까 지금 이거 이번 기회에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월급 나오잖아요.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 월급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 갖다가 지금 대출도 해준대잖아요. 자, 지금 부동산 얘기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바로 싶어요. 여쭤볼게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지금 어떻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시작된다고 모두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뭐 하락 중인데 하락한다면 횡보할 거예요. 뭐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예, 이거 급할 게 없어. 지금 뭐 부동산 뭐 급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내가 이제 사는 집 하나 있다.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 늘려서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돼. 적절한 시점에 업그레이드 알죠? 이거 팔고 좀 더 좋은 지역, 좀 더 큰 평수로 가는 거 업그레이드 그거 하면 돼. 투자를 해둔 사람들이 문제지. 부동산도 유튜버 중에서 작년에 지금 덤비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나밖에 없을걸.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한동안 내가 부동산 투자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2019년까지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고 없고 나는 이거 덤비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 팔고 싶다 얘기했어요. 다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남아있다 얘기했다고. 그거 안 꺾었어. 확실히 꺾었어. 부동산 지르지 말라고. 근데 부동산 유튜브를 하는 불인이들은 그냥 지르세요. 지금이 가장 싼 때입니다를 아무리 뭐 가격이 기본적으로 PIR 개념이 없어. PIR 알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거 꽉 잡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뭐 갈 수는 있는데 금리라든지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냥 그 집에 혼자 가치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뭐 그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뭐 사라고 하는데 내가 내 집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뭐 하면 그런 경우는 뭐 사도 난 사지 말라 그랬다고. 투자는 아니다고. 실거주도 언제든지 집 사면 되는 건 아니다. 가격이 맞아야 된다 어느 정도. 아니 싸게 살수록 유리하죠. 근데 실거주인데 내가 자산이 뭐 20억 있는데 거주 비용으로 뭐 5억을 써야 돼. 뭐 아니면 뭐 30%를 써야 돼. 당연히 실거주라도 영끌은 죽는 거예요. 영끌은 작년에 했으면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재작년 말부터 그랬을 거예요. 재작년 말부터. 작년 나는 이제 부동산 지금 난 하지 말라고. 뭐 여기서 노는 건 내가 볼 때는 먹을 게 없고 내가 유일하게 그랬다고. 나만 그런 것 같아, 하여간. 다른 사람 잘 모르 그런 사람 있니? 있긴 했었습니다. 아, 그래? 계속 숏 한 거 아니야? 난 롱롱롱 하다가 꺾은 거잖아. 숏으로 하는데 그냥 평생 2014년도에도 집 사면 안 되는데 2016년도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해가지고 그거는 의미가 뭐 없는 김작가 거고. TV 나오셔서 유튜브에 나오시는 이제 전문가분들 뭐 전반적으로 약간 불만이 좀 많으셨나 봐요. 전체에 다 디스하고 계신데. 아, 그래? 난 누군지 모르니까. 난 누군지 모르니까. 네. 부동산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꽃놀이패로 보면 되고, 보고 이제 좀 좋은 물건들, 막 분양 싸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면 됩니다. 사서 기다리면, 그러면 하락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기다리면은 이제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하락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횡보를 합니다. 이러면서 손바뀜이 되지. 손바뀜이 되다가 나중에 서서히 올라가고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주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가도 주식은 빠릅니다. 주식은 먼저 떨어지고 먼저 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가 이렇게 돼서 천천히 오른다 하셨는데 네네. 2022년에는 떨어졌잖아요. 네네. 23년에 더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 23년에 이제 완만하게 좀 하락폭을 줄이죠. 작년보다는 좀 덜 하락폭을 줄이죠. 하락폭을 줄이고 올해도 약세일 겁니다. 올해도 약세. 올해는 폭락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올해 폭락은 없어요. 폭락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차익지대론식 다 한번 읽고 보세요. 내가 여기서 차익지대론을 다 기본적으로 그 토지 가격은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 차익지대는 옛날에 그러니까 농지에 비교를 했는데 집값이 땅값입니다. 땅값에다가 시멘트 이 건자재가 이제 그렇죠. 더해진 게 이제 집 가격인 거예요.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성에 들어가서 나는 거기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그걸 가장 비싸게 지불하겠다는 사람 순서 순으로 이걸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면 이상한 정책들이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니까는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장을 왜곡시키는 건데 집가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수 곱하기 그 사람들의 주머니의 무게, 그 사람들이 얼마 돈이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집가는. 그럼 집값이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만큼 떨어지려면은 그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야 돼요. 사람의 소득이 줄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전방 우리나라 이제 제대로 외화를 버는 기업들이 망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네, 안 망할 거니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지 뭐. 맨날 뭐 떨어진대.
자, 그럼 2023년에 집값의 혹시 위험 신호. 사실 2022년에는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 하락이 되게 급격했던 것도 있잖아요. 무조건 금리예요. 네. 근데 2023년 사실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어디가 오를지 몰라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여지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부동산이 여기서 뭐 박살 나려면 전방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뭐 돌발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해서 무너지면은 집값이 거기서 더 폭락하겠죠. 그 쉽지 않고 그리고 뭐 금리가 뭐 더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면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월세 가격은 오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세 가격은 아마 잘 버틸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이제 막 뚝뚝 떨어지지. 그러면 이제 그 투자로 막 갭투로 막 이렇게 너무 무리했던 사람들이 못 버팁니다. 못 버텨. 그렇죠.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나옵니다. 단편적 사고를 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것까지 폭락이 오겠죠? 그럼 누가 삽니까? 뭐 살 사람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격을 하락을 촉발시키고 그게 또 이제 그 가격이 하락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자 비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 불러서 뭐 폭락을 해서 뭐 집이 막 반대 매매 경매가 반대 매매지. 집을 막 세상 공짜로 뭐 나눠주고 은행이 막 공짜로 나눠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자들은 기다리고 있다.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 필요한 사람들. 왜냐면 그동안 막 뭐 차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 있고 하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인데 이제 지금 정부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매일매일 만약에 김 작가님한테 꿀밤을 3대를 때렸어. 매일. 그러다가 내일부터는 이제 2대만 때리겠대. 그러면 그게 혜택입니까? 그게 혜택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는 미래 꿈이 다주택자야 손으로 아무도 없어요. 다주택은 사실 악이 아닌데 악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겠대. 풀어준다고 해도 1주택자들은 아무런 그 페널티가 없어. 풀어서 그러니까 꿀밤을 3대 때리겠다 2대를 때리겠대. 다시 완전히 풀어줘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를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전략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이랑 또 바뀔 수도 있고 봤단 말이에요. 국민의 막 60% 70%가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이 없고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그 왜곡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나 1주택자는 뭔가 태어날 때 뭔가 신분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다 악이라고 해버리면 누가 다주택자 합니까? 그쵸? 한데 뭐 반일시 나가지고 일본차 타면 역적 이 됐잖아. 근데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일본 차를 타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런 게 없어요. 일본 차 안 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일본 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근데 다주택자를 이렇게 징벌적 세금으로 갖다가 조져버리면 다시 풀어준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또 조져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종부세 최고세율 막 6%인데 다시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 10년 했다고 봐봐. 그러면 10년 동안 종부세 6% 내버리면 집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재산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한테 자본이란 건 생명 같은 건데 죽는 거랑 똑같은 건 사형인 겁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한 채, 두 채 뭐 사모은 사람들이 악입니까? 그 집을 그러면 혼자서 10채 산 다음에 10집에 뭐 옮겨가면 살아? 아니거든. 임대 공급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 공급의 공급자적인 기능을 완전히 이제 뭐 죽어버려서 받아줄 사람이 좀 적다는 거. 그게 이제 애초 한번 왜곡되면은 이거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해 못해. 또 악마 욕풀만 달겠지. 정부 정책이 어쨌든 조금씩 완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사실 풀어줘야 된다. 그냥. 더 많이 풀어줘야지 집값의 반전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냥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갖다 혜택이 아니라 세대 때리는 거를 안 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혜택이 아니고 정상화, 정의로 가는 거예요. 왜 미국하고 일본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안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개별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을 때 그랬어. 징벌적 과세한 선진국들이 거의 없어. 이런 정도는 없단 말이에요. 왜 안 하겠어요? 그기는 바보라서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경제를 사실은 이게 이해 안 될 텐데 초과 공급을 누가 만드냐면 다주택자들이 초과 공급을 만듭니다. 재무적 투자자예요. 그래서 집이 분양할 때 건설사들이 어떻게 그냥 혼자 자기 고유자산으로 다 짓습니까? 이제 그 분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집이 지어지고 도시가 활성화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넘기는 거거든요. 그게 악이 아니에요, 악이. 그리고
다주택자 무조건 다 버려? 아닙니다. 망합니다. 잘못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공정한 게임을 한 겁니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동으로 번 돈을 갖다가 투하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뭐 악이고 무조건 돈 버는 사람, 작년에 뭐 다주택자 해서 망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 경제를 이념으로 하면 왜곡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 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한 30년은 후퇴시켜버렸어요. 다주택에 대한 규제와 주택 규제로. 시장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많이 풀어놓으면 그만큼 알아서 잘 굴러대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삶의 행복이 올라갑니다. 나도 그게 이해를 못했어 어렸을 때.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푼다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나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나같이 집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막 욕했다니까. 그때 이제 무식했으니까. 무식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고급 집들이 많이 늘어나야 그 수요가 충족돼야 가격이 오히려 안정화되는 겁니다.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는 언제고 바닥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뭐라고? 아니, 내가 2014년까지 무주택자였어요. 근데 2013년에 내가 집 살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있었어요. 2012년도에 집 살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네. 2011년도에 집 살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네네. 집 살 돈은 2010년도부터 돈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집을 살 돈이 2010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2년간 행보를 했죠. 사람들이 2014년을 바닥으로 생각하는데 2년 행복을 했어요. 약간 올라갔다고. 나는 이게 데이터를 맨날 찍어서 보니까 알지.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래서 대구가 제일 먼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그 전에 먼저 오른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엄청 큰 시세를 냈죠. 14년도 이렇게 건설주들이 시세를 확 냈단 말이에요. 2014년도가 어쨌든 나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돈이 있었는데 알았으니까 언제 오를지. 난 집값 꼭지랑 바닥은 다 맞췄어요. 2007년도에 난 주택을 팔았거든. 대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돈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재건축 지분을 이제 샀어요. 샀는데 그 2007년도에 팔았어. 최고다고요. 그래서 산 사람은 이제 힘들었겠지. 네. 이제 미안해지네. 그랬다가 2014년도에 샀다고. 자, 그 다음 바닥은 언젠데? 그래서 작년에 내가 다 팔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네. 다 팔고 싶어. 근데 못 팔았어. 왜 못 팔았어?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세금? 그래, 세금 때문에 팔아. 양도세율 80%. 그냥 집 뺏기는 거, 파는 순간 뺏기는 거야. 팔 수가 없어. 못 팔았어. 그래서 너무, 그때 팔았으면 나 김작가 TV 안 나오고 네네. 행복했을 텐데. 출연료 얼마 줄 거예요? 네. 바로 입금할게요. 2023년은 그냥 지켜보면 돼요. 네. 이거를 갖다 2025년 며칠? 그게 아니야. 내가 2014년도가 바닥인 줄 알고 2012년도에 사지 말아야지. 2013년도에 사지 말아야지. 이날이 왔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아니, 데이터를 계속 찍어보고. 뭔가 꿈틀대는군요. 그러니까 주택이란 거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념으로 접근하는데 똑같아. 자동차랑 똑같아. 많이 지으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안 지으면 이게 오르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실 집값이 이제 집이 모자르는 시기에 와서 전세 대란 그때 당시 기억하죠? 전세 대란이 왔다고. 사람들이 그 리만 때 그때 충격으로 집을 안 사는 거야. 네네. 근데 안 사는데 이제 집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사니까 야금야금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야. 집이 이제 부족한 집이 1년에 필요한 게 이제 45만 원가 필요하거든. 45만 원가 필요한데 너무 그때 이제 착곡 물량 뭐 이렇게 안 지은 거야, 안 지은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집이 부족하다는 건 알았어. 알았는데 지금은 언제쯤 살까? 나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굳이 뭐 이걸 내가 막 은행에 나가고 뭔가를 사야 되는 거 찾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운용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상으로 이제 바닥이 이쯤이란 거는 대략 알았죠. 바닥 뭐 레인지는 알았죠. 거기다가 이제 그때 그 LTV가 70%로 풀어준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님인가 뭐 최경환님인 것 같아. 네. 뭐 풀어줬어. 딱 시그널 나왔잖아. 지금이야. 그리고 다음날 내가 무릎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부동산 그 전에 밤새 샜어. 밤새 해가지고 이제 쫙 뒤져가지고 여기 사야겠다. 집을 샀죠. 그냥 지켜보 지금 데이터를 보면 된다고요. 이거 급할 게 없다고요. 이거 올해는 아니잖아요. 네. 올해 지켜보다가 보면은 무료 있겠지. 집에 모자른 시기가 데이터가. 네. 그럼 사면 되지. 지금 내가 뭐 며칠입니다. 뭐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이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냥 제로 금리 갑니다. 내일부터 딱 해버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모도시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할 필요가 없어. 그럴 일은 없잖아. 보면 안단 말이지. 지금 이제 집에 모자를 시기하고 이제 지금 매도가 더 강하고 매수가 지금 약한 그렇죠. 시기인데 이거 뭐 부동산은 너무 쉬워.
아, 나도 부동산 유튜브로 전향할까? 이거 뭐, 되게 쉬운 거 같아.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덕셈 뺄셈이니까. 매일 주당으로도 나오잖아요. 시세 나오고. 그리고 뭐, 아파트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초등학생도 보면 알아. 초등학생도 딱, 예를 들면 레미안 퍼스티지 데려가고, 그리고 아니면은 저기 뭐 어디, 브로그에 뭐 주공 아파트 딱 데려가서 너 어디 살래? 그러면 다 초등학생도, 뭐 아크로, 리버 뭐 이런 데 산다고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 그럼, 적정한 그 시기에 사면 되죠. 네. 그래서 내가 당장 막 실수로 꼭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면은 보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됩니다. 올해 지금 안 나왔잖아, 지금. 지금 저 반대매매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 이자를 못 버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경매가 이제 뚜두둑 나온단 말이에요. 경매가가 이제 낙찰, 막 이제는 막 옛날에는 아파트 거의 유찰 없이 그냥 바로 경매 나오면 바로 채갔는데 이제 한번 두 번 막 요즘 유찰 많다. 유찰 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물론 나오잖아, 나오는 거 지켜보면 되지. 그래서 금매무들 막 되는데 부동산은 이렇지 않다니까. 우리 저 상승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뭐 그래 2021년까지라고 치자. 그럼 몇 년이야? 거의 10년간 올랐네. 10년 동안 올랐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딱 떨어져 이제 하락폭을 낮추면서 정상화되는 기간을 거칩니다. 정상화돼서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이상 뭐 빠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뭐는 받겠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받는 거거든.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계속 받으면서 크로스 날 때쯤이 딱 그러니까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딱 이제 뭔가 딱 밖에 나갔는데 어제 추웠어 막 했는데 갑자기 코로 들어오는 바람이 뭔가 봄 냄새가 딱 나는 거지. 그럼 사면 돼. 여기 가서 사면 되지. 뭘 불안해서 그래. 조급해서. 집값은 바닥을 알 수 있어요. 집값은 뭐 바닥과 천장은 모릅니다. 이거는 걔가 무식한 거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맞춰봤더니 다 맞췄어. 바닥 꼭대기 다 맞춰서. 자, 그럼 바닥을 알 수 있게 하는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전에 뭐 수요 공급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봐야 될 것들. 올해는 아니라는 거고. 우선요, 뭐 KB 데이터만 봐도 하락주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막 찍히고 있어요. 뭐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게 V자가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플러스가 좀 뜬 다음에 사도 충분하잖아요. 그쵸. 충분하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보고 그리고 그 전세 시세도 중요해요. 전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네, 다시 오르죠. 오르거나 전세가 할 때. 먼저 올라요. 전세가 먼저 오른다. 실수요들이 먼저 올라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데 또 이렇게 몇 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또 이런 집은 안 돼. 이제 대한민국 시장은 왜 안 돼? 인구가 줄잖아. 이게 인구가 줄고 대한민국 성장이 먼저 또 누가 와서 얘기했구나 그런 얘기. 인구가 줄어서 뭐라고 했구나. 인구 절벽.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 왜요? 진짜 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우리만 인구 절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요, 줄어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선진국들은 다 폭발적으로 인구 절벽입니다. 일본을 예를 들게요. 일본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아주 막 심각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똑같아. 다층적 사고가 안 되니까 자꾸 코스피 지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 얘기 어디 집 얘기해야 돼요? 좋은 집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도 핵심 지역하고 뭐 분당이나 뭐 하남이나 송파나 뭐 강남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갑자기 뭐 땅끝마을 해남 아파트 얘기할 거야? 왜 자꾸 종합지수 얘기를 하냐고. 그럼 같은 소리니까 인구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도쿄 같은 거 미나코구 주오구 뭐 핵심 지역 있다. 미나토구 데이터 찍어서 보라고. 왜 인구 절벽 온 지가 언젠데 일본이 모른다고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타워 맨션 평당 거기도 막 8천만 원, 7천만 원 막 한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고 싶어서 가봤거든. 너무 비싸더라고. 너무 비싸가지고 아이씨 비싸네 했거든. 왜 인구 절벽인데 얘네들은 왜 비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꾸 종합지수 멍청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핵심과 경기 핵심과 지방가의 가격 차이가 극심하게 나겠네. 더 나죠. 지방은 나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핵심 도시 외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자꾸 수준 낮은 얘기, 무슨 뭐 전국 집값 얘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남 집값을 왜 경남 사천, 경남 고성, 내 우리 고향에서 얘기해. 경남 고성으로 할게.
경남 고성 집값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것도 다 통계에 다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장관이 갔다가 그 집값 안 올랐습니다 해가지고 집값 뭐 2% 3%밖에 안 올랐습니다. 더블 올랐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그거 뭐 통계에다가 막 다 그냥 낀 거 넣는 거야 아마.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멍청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바닥 때 당연히 이제 냉철님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서울, 경기의 핵심 지역. 과 하나 더 넣으면은 부산. 핵심 지역은 인천 수도권 하고 그거 빼고도 그래도 나는 부산도 사람 사야 되잖아. 그러면 부산하고 하나만 더 넣으면 대전. 나머지는 부동산 없는 거야. 없습니다. 대전은 왜요? 세종 때문에 그런 거야? 그쪽은 그래도 그냥 뭐 실수금 뭐 이렇게 사놓으면은 버티긴 버텨. 버티긴 버텨. 그렇다고 뭐 다른 지방이 뭐 다 뭐 춘천이고 뭐 없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 기회가 다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대도시라도 그 안에서도 핵심 지역만 사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하지 말아야지 사실. 투자로 지방을 한다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럼 투자 거주는 약간 분리가 되는 세상이 좀 돼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럼요.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는 괜찮아요. 분당, 뭐 하남, 뭐 그리고 뭐 인천에도 좀 괜찮은 데가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할게. 왜냐면 오래 걸려. 왜냐면 완성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평수는요? 나중에 뭐 그때 국민형이 84가 최고입니다. 나중에 뭐 이제 대형 평수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핵심 지역의 대형 평수가 그동안 너무 안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거기를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괜찮아요. 한동안은 옛날에 2006년도는 대형 평수가 그렇게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용인에 보면 대형 평수가 많아요. 그때 지어진 부동산 붐 때 이어진 것들이 거기 대형 평수가 많았어.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가 분양도 잘 되고 건사에서도 개이득이어가지고 엄청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 평수에 대한 이제 수급이 안 맞으니까 대형 평수가 어떠냐면 60평하고 40평하고 전세가가 똑같아. 어떤 경우는 40평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 왜냐면 60평은 관리비 떠내잖아. 똑똑한데? 그런다고. 용인에 많아.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요새 대구 쪽이 어디서 이제 핵가족화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평은 한동안 엄청 안 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처갓집에서 그 재건주택 그걸 하는데 내가 대형 넣으라고. 돈 빌려주실 테니까 야, 너 어떻게 대형 넣으라고 나 안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넣었으면 훨씬 더, 왜냐면 크니까 레버리지가 크잖아. 조합원 분양가는 훨씬 싸니까. 더셈 뺄셈 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평수, 뭐 일리 있는 얘기. 나도 사실 뭐 일리 있는 얘기. 왜냐면 또 대형 평수 쓰는 사람은 또 써. 근데 그 대형 평수는 지방의 대형 평수를 말하는 건 아닌 거겠죠. 네. 당연히 그 사람 뭐 그랬으면 미친 사람이지. 네. 근데 크지 않아요. 뭐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보다는 가장 중요한 1번은 무조건은 입지입니다. 어디 위치냐가 그게 무조건 1번입니다. 어느 위치가 1번이에요. 그러면 집값은 결국 우상이 한다는 말도 냉철님의 말에 따르면 핵심 지역만.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우상향이 아닐 수 있다. 알아들어야지. 집은 우상향 한다 그러면은 알아서 들어야 돼. 갑자기 경남 사천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그냥 서로 대화할 레벨이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끔 내가 몇 번 당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뭐 해서 했는데 갑자기 뭐 데이터를 딱 들고 와서 뭐 어디 뭐 시골 어디 뭐 판자촌까지 다 포함된 걸 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지. 딱 그냥 쉽게 뭐 송파 강동 뭐 서초 강남 여기만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거기가 지금 제일 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좀 주식 쪽 얘기로 다시 좀 넘어와서 미국 증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미국 주식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 주식 팔아서 많이 좀 넘어가고 했었는데. 넘어갔다가 와 우리 그 자랑 방송인가? 우리 또 어떻게 좀 수익률 좀 많이 막았잖아요. 마이너스 8%. 1,400원일 때 우리 환율. 좀 깔 수 있는 거 좀 까자. 우리가 엑소모빌하고 뭐 옥시랑 뭐 그 제약주들 뭐 이런 거 있었거든. 디즈니 이런 거는 이제 본전 치고 착 올랐다가 하고 우리 솔직하잖아. 그 인텔 같은 거 물리고 물린 것도 물렸다고 해. T 같은 것도 좀 물려 있고 있는데 수익 난 것들을 갖다가 까가지고 환전을 하자. 원화로 환전을 갖다가 하자. 그게 또 수익률 좀 많이 막아줘. 그쵸. 핫 떨어졌어. 한이 너무 좋았으니까. 아니 걔네들은 주가도 신고가였어. 네, 걔네들은 그 엑소모빌 뭐 오일주들도 사람들 오일에 대해 이해도가 안 돼서 그냥 사람들 다 내다버릴 때 우리 좀 샀죠. 옥스라 그 수익률이 옥시덴탈은 600% 700% 났어. 근데 이제 비중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중이 요 밑에였는데 쭉 올라가 버렸지. 지가 올라가지고. 원래는 비중이 작았는데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비중이 올라갔다. 개꿀.
배당도 잘 받았고 배당 믿고 완전 안 망하니까 옥시는 재무적으로 그때 좀 꺼림짐하긴 했는데 그래도 엑손이나 쉐브론은 완벽했기 때문에 엑손, 쉐브론, 옥시 이렇게 끌고 갔는데 수익률은 확실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옥시가 제일 컸습니다. 그거 이제 1,400원일 때는 보통 그때는 1,400원, 1,500원 간다, 뭐 환 투자해야 된다. 또 그때 한창 뭐 환 이제 뭐 킹달러의 시대는 이제 장기간 가고 뭐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을 해서 환차익을 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킹달러가 지금 킹달러 내려가고 저는 지금 프린스 달러까지 내려왔죠. 미국 주식은 다시 가야죠. 뭘 가야 될지도 지금 나 머릿속에 다 생각해놨어요. 뭐가 가나요? 글로벌 주식이니까 얘기 편하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 테슬라도 후보군이고 테슬라 후보고. 좋은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빅테크 일부 넣고 네. 아, 이제는 빅테크도 괜찮다 보세요? 오죠. 빅테크 좋아요. 뭐 나 가격이 안 맞았을 뿐. 가격이 안 맞았던 거지. 뭐 엔비디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엔비디아는 지금 우리 엔비디아도 최고점에 팔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가격은 비싸지. 아직 좀 비싸. 빅테크랑 좋은 회사 많지. TSM도 있고 가치존도 좀 더 사야 되고 리츠 같은 것들도 좀 더 사야 되고. 우리는 이제 지금 프린스 달러인데 서민 달러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평민 달러 정도라도 되면 그때쯤 이제 다시 한국 주식 좀 수익 난 걸 갖다가 좀 옮겨가야죠. 천천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쨌든 운 좋게 한국 양도세 이제 유예가 됐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다 이사 갈 겁니다. 그냥. 환율은 지금 한 1,260원, 70원대로 이제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기준 오늘 1,264원.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하락한다고. 왜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 경쟁력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싸잖아요. 가끔 이제 환전쟁 하잖아요. 환전쟁이라고 하고 이제 조작국, 환조작국 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비싸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되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게 사실 크게 파는 저기는 그게 꽤 큰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렇게 예전에 한동안 기준 우리가 1,100 막 할 때 비해 가지고 지금 16%가 더 비싼 거예요. 이 정도도 조금 더 비싼 편이다. 16%가 더 되잖아. 좀 덜 되는구나. 15% 정도 되겠네.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이제 투자자적인 본능인 거죠. 지금도 좀 뭐 더 내릴 여지가 좀 있다. 1,400원대는 이거는 자 비싸다.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 전에도 1,300원 넘어갈 때는 꾸준히 우리 미국 주식을 그게 또 컸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 수익률이 이거보다 훨씬 좀 더 괜찮아. 그냥 배당을 좀 세팅을 좀 잘해놨기 때문에. 네네. 배당이 이제 달러로 들어오면은 그걸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가지고 연말에 1년에 한 번 딱 몰아주니까 연말 딱 배당기일 끝나면 주가도 쭉 떨어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월 배당 해주고 분기 배당 기본적으로 분기 배당은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제 현금 흐름 만들기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때 왜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지 이제 좀 이해됐죠. 네네. 그전에 몰랐어. 좀 좋으면 그냥 질러서 하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왜 이래 감질나게 속으로 엄청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으로. 그래서 나중에 옮겨가야죠. 이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이 오죠. 근데 한국 주식이 좀 싸니까 먹고 가야지. 먹고 가야 네, 먹고 가야니다. 주식은 왜 하는 겁니까? 주식은 왜 하는 거예요?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심리적 오류 때문에 주식을 본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빠지면 힘들었다가 본전 오면 까는 거야. 본전 오면 까는 거야. 그러니까 큰 수익 날 때는 항상 못 먹고 맨날 그냥 바닥에서 그냥 힘들게 그냥 돈만 잃고 그냥 그러다가 손절치고 남존일 시키고 코인도 결국은 그 코인에 들어간 이번에 젊은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젊은 친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죽었어. 정말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 날라가고 막 한 사람들이 있다. 그 돈 다 어디 갔어? 한동안 막 보면은 강남에서 보면은 막 슈퍼카 그 부릉부릉하고 막 그런 데로 돈 다 빨려가는 겁니다. 극소수의 나쁜 사람들한테 빨려갑니다. 코인 권도영 그 뭐냐 레인 뭐지 무슨 코인 그런 데로 다 빠져. 봐봐, 내가 그것도 경고했다고요. 이제 코인들의 이제 리스크는 얘네들이 이제 그 발행을 하면서 원 베이스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내가 이제 바이네에 내가 이제 냉출 코인 발행해가지고 한 20% 내가 꽁쳐놓고 그러면 이제 80% 시중 유통한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20% 까버려봐요. 그러면 시가총액 내가 만약에 그 1조까지 만들어봐. 그러면은 2천억 부자 그걸 할 거야.
그거 2천억 날렸다 내가. 난 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거. 좀 좀만 못됐으면 2천억인데. 자, 지금 냉철님 말씀은 지금 현재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인 네네네.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좀 넘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계시는 네네. 것 같네요. 갈 겁니다. 그냥 사요나라.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업의 경쟁력도 낮고 뭐 여기서 세금을 물리네 마네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회사라는 거는 지분만큼 공정해야 되는데 대주주의 한 주와 우리의 한 주는 다릅니다. 미국의 대주주의 한 주와 우리의 한 주는 뭐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좀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근데 이게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바꾸려고 안 해. 기본적으로 상속세부터 이제 베이스부터 바꿔서 이거를 바꿔놔야 되는데 우선 국민들 대다수가 무식합니다. 네. 몰라. 그래서 뭐 다주택자 막 규제하는 거 막 환호하고 희망이 없어. 이걸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없어.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이 있으면 남아있죠. 과거 대비해서 요즘 더 그 스피치에 필터가 없으신 느낌이 있어요. 어떤 그 사이 뭐 많은 화가 쌓이셨나요? 아니 우리 더 세게 하는데 예전에는 남의 방송이니까 피해를 끼칠까봐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계속 부르더라고. 앞으로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으면 왜냐면 사실 좀 일찍부터 얘기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미안하지. 미안해서 어떻게 눈앞에서 형이 출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또 아는 사이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경주마다 나갔다고 계속 몇 번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절을 그래도 미루는 거는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게 또 가야지 그거지. 근데 예전에는 필터 몰라 이제. 오랜만에 냉철님 팬분들도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혹시나 아까 전에 부동산은 고점과 저점을 한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었고 그 힌트도 좀 알려주셨는데 주식시장 그러면 개인 투자자 매수 타이밍 알려주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건 좀 힌트라도 좀 없나요? 저는 이거는 정확히 몰라요. 주식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렵군요. 이건 나는 그 전에 빠져야 2,200이라 그랬다고요. 아직 뭐 이 정도 선이면은 뭐 그 선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2,000 갈 수도 있고 1,800 갈 수도 있고 1,700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갑자기 어느 날은 2,200 가가지고 사람들 와 죽네 막 사네 막 그러다 갑자기 2,500 가가지고 이제 좀 더 살만해졌다가 막 죽다. 이거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한 10배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는 모르고 뭐 맞힐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다가 글을 썼어. 오늘은 진짜 결전을 해야 될 날이라고. 팬데믹 그때가 3월이었나? 그날 최저점인 날 내가 글을 썼다. 오죽하면 내가 글을 썼어. 이거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딱 했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맨날 물어봐요.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 형들이 바닥이에요? 지금이야? 질러? 뭐 이렇게 물어. 반대면 나왔나? 아니. 컴다운. 아니라고. 내버려 쓰지 말라고. 쓰지 말 아니라고. 이번은 팬데믹까지 이렇지 않고 길고 오래 갈 거다. 길고 오래 가면서 사람들 멘탈을 주식은 안 돼. 패가 망신이야로 완전 너덜너덜하게 사람들을 그 정신을 탈탈 털어버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거 잘못 본 것 같아. 그래서 2,500 갈 때도 흥분하지 마라. 계속 털 거다. 그러면서 또 2,200 깨면서 2,000이야 1,800이야 겁주고 또 올렸다가 또 희망 주고 또 들어오면 또 조지고 하면서 정말 그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금리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둔화하거나 뭔가 하락의 시그널 그러나면 주식시장 당연히 좀 그래도 좋아졌다가 또 성적표 보면 아니나 빠졌다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오히려 편안해. 그냥 눈치 보면서 가면 올해는 편안한데. 그리고 이게 하락하고 주식이 쌀 때가요. 주식하기 좋은 거예요. 내가 그때 21년도에 한참 우리 좋을 때 막 난리 났잖아. 경제방송. 2020년 하반기랑 2021년 유튜브 채널들 뭐 떡상 다 막 회사 가면 다 주식 얘기만 그때 내가 우리 그때 만났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하면 안 된다. 이만큼 고통 온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너무 업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반도체 뭐 삼성 막 카카오 막 다 몰려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살아남은 게 근데 쓱 빠져나와가지고 야 쟤네들 저기 놀아 쓱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저로 가자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한 것도 물리긴 했는데 그래도 방어 좀 잘했지.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때 이제 저희 모임에서 만났던 멤버 중에 이제 신사인나님 계셨고 냉철님 계셨고 김 작가 자청님 계셨고 네. 약간 좀 자기개발 재테크 쪽에서 좀 핫한 분들이 그 모임에서 좀 많이 나오셨던 것 같긴 해요. 끼리끼리 모인다.
자, 요즘 보니까 냉철이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던데 리오프닝 섹터는 올해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매크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항공은 우리나라 볼 회사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게 전문이잖아요. 전문가잖아. 항공 전문가입니다. 아, 진짜요? 왜지? 왜 항공 전문가시죠? 많이 아니까. 자, 탑승률도 너무 좋을 거고, 환도 이제 또 안정화되고, 또 대한항공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침도 해결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부채가 많아. 근데 지금 이자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럴 때가 플레이하기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좋으니까, 이제 항공 뭐 좋아진다. 갔다가 이제 순익단에서 이제 보면은 썩썩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버텨내면은 나중에 또 이제 금리 인하도 오니까 근데 회사 자체가 좀 싸.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 중에 꽤 괜찮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 개별 기업이 있어. 그런 거 좀 참 사면 좋고 호텔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싸. 호텔 코로나 옛날에도 비싸고 항상 좀 올랐어요.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관련된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를 들고 있었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뭐 매크로는 좋은데. 매크로는 좋은데 이제 뭐 중국인들 이제 묶였다가도 이제 슬슬 막 오겠죠. 제가 오겠죠. 어저께 명동에 잠깐 갔었는데 네. 명동 거기 거리들에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정상화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2023년 그럼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은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누가 욕심 내겠어. 두려움을 갖는 거겠죠, 뭐 오히려. 두려움. 주식 시장은 있잖아요. 욕심 내고 들어왔다. 두려움에 이제 나가는 건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올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식 시장은 평정심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분석력도 좋고 뭐 좋은데 왜 뭐 교수님들이나 고학력자들이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별로 없겠어요. 멘탈에서 안 된다고. 멘탈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자체가 학문으로 배우는 거랑 이렇게 시장에서 이게 매일 이런 문제가 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타고나는 거지 알고리즘이. 이게 뭐 공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뭐 평생 공부만 하고 평생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2013년도가 12년도에 블로그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서울의 아파트는 투자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라고 썼어요. 내가 부터 댓글도 막 쓰고 그랬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성이 내가 이렇게 부자 된 사람,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내가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나는 못 됐는데 부자 된 사람들이 나도 완전 개혁수주잖아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나? 어떻게 부자 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죠? 내 주변에 이제 큰 자산 일군 사람들은 근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쨌든 욕심과 두려움 컨트롤 정말 잘해서 가치 있는 거를 갖다가 반 토막이 나든 3분의 토막이 나든 끝까지 밀어붙여.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람들은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님 스타일을 따라가야 돼. 일반 사람들은 박용옥 대표님 뭔가 화려한 기술을 하고 뭐 엄청난 데이터를 알고 막 할 것 같죠?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치가 싸고 한 회사를 갖다가 진짜 알고도 못 쫓아해. 아무도 관심 없어. 꾸준하게 밀어붙지.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근성 있는. 근성 있게 한 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이 뭐 여러분이 있어요. 이제 좀 나름 그래도 미디어 활동 하시니까 대표님이 예를 든 건데 보면 뭐 싹다 이렇게 잘 안 그러셔. 꾸준하게 그냥 좋은 회사 막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가 각각 그런 날이 오거든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면 뭐 라면 회사도 절대 안 올 것 같아. 라면 회사가 각광받는 날이 내가 그때 막 라면 얘기할 때는 그런 날이 절대 안 올 것 같잖아요. 오잖아. 나도 사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온다는 거는 알지. 기본 밸류션이 나오니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신화는 끝났다. 다 끝났다 하잖아요. 근데 또 오를 땐 또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반도체 한국 K 반도체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회사가 증익과 감익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요. 갑니다. 이제 기본적인 경쟁력을 잃는지 안 잃는지를 체킹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뭐 대가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되는 회사를 본 다음에 추적을 해요. 그래서 되는 회사들이 안 되지 않는 한은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오래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자산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저도 23년입니다.
냉철님이 이제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이제 근성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2023년 지금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냉철님은 이제 주식 투자에 성공하셨고,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도 만나보셨을 거고, 사업가로 성공하신 분, 다양한 분야 만나보셨을 텐데, 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부자 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해도 부자가 되는데 좀 더 쉽게 빨리가 되려면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흔들리지 말고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안 여려. 그렇게 안 해. 그러면 평행 우주가 있어가지고 한결같이 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밀어붙인 쪽보다 이게 나중에 보면 더디 되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엔 티가 안 1, 2년도 2, 3년도 티가 안 나는데 뭐 10년, 20년 넘어가면은 그게 이게 영향이 있겠죠. 그게 수익에 또 수익이 붙고 수익에 수익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삼성전자의 뭐 직원이다. 그러면 가치 있는 회사를 찾아서 믿고 그냥 꾸준하게 그런 것들 포트를 구성해서 해야죠. 그러면 금리보다 훨씬 나을 거고요. 날 겁니다. 확실히 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의 하다 보면 찬스가 기회가 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이게 실력이 늘거든요. 그 기회를 하나씩 잡아가면 점프업을 하죠. 가처분 소득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 그 가처분 소득을 가장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에다가 지속해서 반복해서 투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괜찮은 회사에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중상류층까지 못 갔다. 그럴 수는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 산술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이제 고소득자들은 그렇게 안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그 선에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리듬을 타고 가면은 훨씬 쉽게 가죠. 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어야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있다 생각하세요? 부자들은 우선 그 오류가 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뭐 알고리즘이 좋습니다. 알고리즘이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반 직장인이나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보면은 뭐 배팅을 잘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있잖아요. 우상향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박을 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성장 곡선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데 나는 우리 같이 뭐 사업하는 뭐 이상한 마케팅 대표님을 보면은 너무 이걸 급진적인 성장을 보다도 지금 성장 고도에 들어갔으면 이걸 더 유지하는 데 좀 더 힘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부자는 되니까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갖다가 계속 이제 알짜 자산들을 모을 거니까 반통만 나도 10분의 1통만 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면 결국은 오는데 이걸 못해. 근데 부자들은 알고리즘 오류, 클로즈라 그러잖아. 바보 같은 행동 안 하고 이거 또를 뭐지 하면서 막 밀어버린다든지 갑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막 이상한 비상장 뭐 이거 투자한다든지 코인 한다든지 그런 짓을 안 하지. 그겁니다. 그래 꾸준하게 가면 사실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나. 상상 이상으로 차이 납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못하고 안 한다니까. 좋은 기회가 와도 싸면은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오르면 더 오를까봐 거기다 사고 그러는 거예요. 자, 냉철님 경제적 자유는 얻으셨잖아요. 경제적 자유 얻으신 후에 돈에 대한 가치와 인식은 좀 어떻게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흡수였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간절했습니다. 진짜 나보고 다시 뭐 힘든 때로 돌아가 지금 힘들진 않으니까 진짜 상상도 하기 싫네 갑자기.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해서 20대에 쉰 날이 없어요. 20대 내가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뭐 집에 생활비도 해야 되지. 그리고 학비도 내야 되지. 뭐 알바해가지고 번 돈 그걸 남아가지고 또 주식 투자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해. 20년 전에 박홍일 진짜 대단하네. 간절했구나. 간절한데 다 뛰어났어요. 그것도 재건축 지분을 또 그걸 어떻게 또 샀어. 네네. 그거를 2007년도 고점에 있잖아. 개고점에서 이건 무조건 고점이야. 계산해가지고 주변에 나도 보면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그랬는데 혼자 막 산식을 막 개발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팔고 그렇게 투자도 잘하고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20대에 그랬죠. 30대에는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안착됐으니까는 그때 뭐 가정을 뭐 일구고 뭐 그런 데 에너지를 썼죠. 그리고 이제 40대 돼가지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했어. 그냥 먹고 살만한 딱 만큼 정도 됐는데 이제 행복하죠. 나는 이제 내가 죽을 때쯤 얼마 있겠다는 게 대략 이게 나와요. 보면은 한 목표는 15에서 20 사이에 15에서 20% 짜리로. 왜냐면 올해는 이제 8% 했으면은 내년에는 뭐 한 30% 해야지.
만약 올해는 한 30% 해야죠. 올해 30, 올해 뭐 내년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거를 좀 까먹은 거를 좀 다시 채워놓고 해야죠. 크게만 안 터지면 가는데 간절했다는 거 그리고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좀 내가 좀 센스가 있어 보면. 좀 그리고 리스크를 누가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은 사업 망하고 하면 뭐 아버지가 한번 막아주고 어머니가 한번 막아주고 삼촌이 한번 막아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리스크를 피하면서 들어갈 때 워스트 시나리오, 배드 시나리오 다 감안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한 거. 내 인생은 그렇게 안 해. 투자에서는 항상 좀 그 리스크를 좀 과하게 생각해서. 냉철님이 자주 말씀하신 게 뭐 지능, 오류, 알고리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냉철님은 선택을 잘 못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왜 선택을 좀 잘 못하고 그럼 올바른 선택, 돈이 되는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이성이냐 감성이냐인 건데 보통 그냥 인간이 난 옛날에는 다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인간은 그냥 오류 덩어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미래 진로가 전자공학과가 발라. 근데 주변에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문학과가 멋있고 문학과가 뭔가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듣잖아. 그럼 사람이 문학을 선택해버리는 거야. 자기 인생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의 감성적 오류의 그 아까 그 얘기했던 원시 본능 있잖아요. 본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예전에 뭐 수명이 10몇 년 뭐 20년 살 때에 지금 신체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뇌는 그 원시인 때 그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번식 그리고 이제 여러 욕구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하는 우리가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뭐 성장하고 싶은 욕구 여기에 뭐 엄청나게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그걸 나는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실현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내면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이제 막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는 거죠. 나도 똑같이 올라와요. 이게 왜 오는 건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옛날 총각 때 여자들한테 이제 차이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면에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나의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훈련도 돼 있고 아니까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좋은 기회가 오고 있구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없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류된 선택 그러니까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되게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심리적 오류가 가장 뭐 큰 것들이 이제 담배 같은 거예요. 담배를 담배를 피면서 욕구는 해소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행복에서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인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나도 담배를 안 피고 내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왜 그래요?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오류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고 오류가 적은 사람들끼리 뭉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뭐 부동산 정책도 저런 게 나오고 대중들이 환호하고 다 알죠. 다 오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성과 이성 중에서는 네. 이성적인 판단을 가급적이면 하자. 해야죠. 네, 그게 쉽진 않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나도 감성적인 판단을 알면서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알면서도 하고 지난 다음에 이거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죠. 지나고 나면서라도 알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마지막으로 2023년은 돈을 좀 어디로 이동하고 부의 시그널은 뭐가 있는지랑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인간의 시간은 선입니다.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고 갑자기 2022년 됐다가 갑자기 제 종을 딱 치니까 부릉부릉 하면서 뭐가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이 항상 똑같은 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생기는 자원을 가치 있는 것에다가 투자를 하고 기다렸다가 그게 무르익으면 그래서 참 주식 농부라는 그 필명이 참 미리 할 걸 제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무르익으면은 수확을 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대기권 내가 그걸 갖다가 WBWS라고 그러는데 일하고 사고 기다렸다가 팔고 이거를 언제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는 꾸준하게 그래서 대기권을 밖으로 올라가면 인공위성이 되면 그때는 WBWS를 안 해도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거기까지는 이제 꾸준하게 부를 위해서 진짜 그냥 우직하게
무쏘의 뿔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나는 그랬어요. 나는 어렸는데도 그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몰라 왜 그랬나. 그게 내가 볼 때 집념이었던 거야. 누가 간절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간절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 부자가 안 됐지. 간절한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감동을 주려면 감동을 주시고 웃음을 주려면 둘 다 섞지 마요. 여러분 중에서 저는 안 됐지만 그거 만약에 했는데 안 됐다. 저 찾아오세요. 사죄하겠습니다. 안 된 사람 없었어. 안 된 사람 못 봤어요. 정말 꾸준하게 밀고 그렇게 바른 길을 갔는데 안 된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이탈이 안정된 거야. 안정된 현금으로 하면은 지금 장이 흔들리고 오늘 뭐 저점을 찍고 얼마 때 괜찮아요. 근데 왜 감정적 오류가 생기냐면 우선 상황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송 보는 영끌한 형들. 영끌해가지고 작년 욕심으로 갔다가 막 참고 하다가 욕심에 의해가지고 막 풀 레버리지 끌어가지고 집 사는 분들 잠 못 자지. 이자 비용이 지금 내 가처분 소득보다도 올라갔어. 내 소득보다도 이자 비용이 올라갔어. 매달 적자야. 미치는 겁니다.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나를 그쪽으로 몰면 안 되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정 종목에다가 풀 레버리지 썼는데 지금 담보비율 막 140% 막 간당간당한 형 있지. 그러면 지금 잠도 못 자고 나를 극한으로 몰잖아. 그러면 몰아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한인데 안정된 바른 판단을 한다고?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안정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안정된 데다가 길게 차곡차곡 하면 그게 내 멘탈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멘탈이 센 사람, 약한 사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나를 멘탈이 약한 상황에다 몰아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한데 몰아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돈 좀 벌 때 부동산에다가 풀 레버리지 쓴 사람들 있어. 작년까지 죽는 겁니다. 올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뭐 작품 안 들어와. 예를 들면 내가 뭐 만화가야. 근데 갑자기 만화가 작품이 안 팔려. 줄줄이 비엔나로 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유튜버야. 근데 갑자기 풀 레버리지로 갔다가 전 재산 다 한 데다가 레버리지 써가지고 건물 샀다고 생각해봐. 당신이. 지금 그런 거 검토한 적 있잖아. 힘들죠. 검토했지. 근데 딱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어떤 냉철 TV에 나와가지고 욕했어. 근데 채널이 삭제당한 거야. 채널을 삭제당했어.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이때까지 번 거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간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 마지막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랑 그다음에 안정된 환경에서 좋은 멘탈이 나온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좀 판단을 하자. 이런 것들을 잘 우리 개인의 삶에 좀 적용한다면 2023년 지금보다는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청취자 냉철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